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사님 저희 여기 녹화장 옮긴 이후에 처음이시라고 네. 그래요? 저희가 잘못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 허 이사님 자주 모셨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 좀 바뀐 데가 좀 낫죠, 좀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쾌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돈 좀 썼더라고요. 예, 그죠? 아니요, 구독자분들이 계속 예, 지원해 주셔서 네, 올 수 있었습니다. 지원 안 해주셨으면 음. 문 닫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이게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음.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하신 자료 사실 저는 한번 쭉 봤거든요. 네.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사님의 해안을 잘 뽑아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제가 그래도 너무 혼자 하시면 심심하시니까 제가 조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목을 달아주신 게 인플레의 미래 해놓고 원화 주가 악재 7부 능선 지났나? 뭐 이렇게 좀 약간 네. 의문부를 다루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약간 이제 제 느낌은 7부 능선? 이라면 네. 이게 8부 능선, 9부 능선도 아니고 7부 능선이면 이게 이제 10부가 마지막인 건 맞죠, 네. 그죠? 예. 되게 한참 남은 것처럼 좀 느낌이 드는데 또 사실 오늘 뭐 저희가 설레발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약간 오늘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좀 그동안과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7부라는 숫자가 저는 조금 이렇게 아직 한참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7, 8부예요. 7, 8부. 7, 8부? 예, 7, 8부. 7, 8부? 네. 예.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그러니까 직접. 이제 꽤 많이 오긴 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다 악재를 다 반영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한 7, 80%는 반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이제 어제 그 지난 주말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가 좀 나쁘지는 좀 않았고 물론 이제 그 나름의 어떤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연준의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말 그 논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짧게 보는 부분, 그다음에 좀 긴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는 좀 가져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정말 딱 중요한 시기에 오신 것 같고요.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시간대 소비자 네. 신뢰 지수였나요? 네. 거기서 발표했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금요일 날 좀 크게 반등을 했고 아마 그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오늘 이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조금 어쨌든 간에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오는 형태인데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조금 고점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대 인플레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접 서베이를 한 거고 사실 이제 연준은 그동안에 보면은 시장에서 그 뭐 예를 들면 그 팁스 금리에서 이제 명목 금리를 뺀 뭐 BI 같은 이런 지표들도 보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플레 기대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달에 미국 CPI가 쇼크 나고 FOMC에서 75bp 인상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 엄청 세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나오는 그 5년짜리 특히 장기 인플레가 푹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CPI는 어쨌든 더 올라갔지만 인플레 기대 심리가 어쨌든 꺾이는 걸 보면서 이제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 뭐 사실 많이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린 것도 아닌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플레 심리를 기대 심리를 좀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연준에서 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좀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주변 여건들을 보면은 어쨌든 원자재 가격도 그 사이에 빠졌고 특히 이제 유가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가솔린 가격들도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서 더 뭔가 물가가 올라가고 기대 심리, 그러니까 이제 뭐 유가라는 부분은 공급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또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좀 통제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밟혔다라는 신호를 지난 주말에 좀 줬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과거와 다르게 공급 측면이 네. 좀 강하고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요 측 요인이니까 수요 측면에서 약간 기대 심리가 낮아지는 거는 당연히 환영하고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의미 있게 하락을 하려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 공급 측면에서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원자재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좀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 서플라이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측면에서 압박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수들 중에는 조금 좋아지는 지수들이 좀 있습니다. 뭐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뭐 이제 그 주문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배달 지연 지수 같은 것들은 좀 꺾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BDI 같은 해운 운임 같은 것들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플레를 저희가 이제 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공급망에 의한 인플레는 좀 꺾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생겼던 인플레도 조금은 진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좀 그 중요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터지고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MMT를 연상시키는 네. 너무 많은 유동성을 퍼부었던 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었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의 M2 증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림에서 조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9페이지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YOY하고 미국의 M2 증가율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이게 사실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높아진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사실인데 이게 시차가 물론 이제 어떨 때는 12개월이고 어떨 때는 24개월이고 어떨 때는 18개월인 때도 있고 어쨌든 시차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코로나 터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년, 80년대 역대 이래 굉장히 높았던 그 통화 증가율이 있었고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평균 수준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무조건적으로 통화를 푸는 MMT가 분명히 코로나 때 분명히 있었고 사람들이 MMT 얘기를 엄청 많이 했지만 코로나 때 우리가 MMT 비스무리하게 정책을 썼다는 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썼다가 이게 MMT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잠재적인 위험이 인플레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사실 조금 계속되는 어떤 긴축이나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좀 꺾이고 있는 이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물가에 있어서 좀 정점일 가능성들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사님 근데 이거 이제 뭐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지난주에 저도 이제 제 개인 채널에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저도 되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고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에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6월 달에 CPI가 원래 예상치가 8.8이었어요. 그전에는 8.6이었고 미국 CPI가. 근데 실제치는 9.1이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근데 6월 후반부에는 또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서 물가의 하방 요인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혹시나 후발주자처럼 물가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항목을 따져놓고 보니까 대표적인 게 비에너지 가격들, 서비스 가격, 집세라던가 의료비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구조적인 특징상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지는 애들이고.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해서 다들 야 이제 물가 고점 지났나 보다 다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7월 물가가 발표되는 8월에 보니까 안 떨어졌거나 아니면 네. 뭐 다른 이상한 그림이 나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이사님은 이코노미스트이시니까 정통 이코노미스트이니까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지금 정말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적인 심리적인 부분 말고 정말로 이게 뭔가 하락 반전의 계기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이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인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저는 떨어졌다가 한 6개월이나 한 9개월 뒤에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온다고요? 예. 떨어졌다가?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서비스 쪽에서 잘 안 떨어지는 물가들의 압력이 사실 이게 남아 있는데요. 이게 그냥 계속 쭉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둔화가 됐다가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 지나면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기 7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이제 말씀하셨던 미국의 서비스 물가 이게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주택 임대료 상승률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청 건수, 그다음에 주택 판매 증가율 이렇게 그려보면은 약 한 1년 정도 선행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모기지 금리가 엄청 올라가지고 이게 꺾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7, 8월 이후에 물가는 분명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서비스 쪽에서도 일부 부분은 분명히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여기서 더 높아지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변화. 지금 미국에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미국에서 고용이 되게 좋은데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10페이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미국의 노동 참여율이 아직도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뉴스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어쨌든 트럼프 터지고 이민자들 숫자 확 줄었고요. 이민자 수들이 트럼프 이전에 보통 연간 한 70만 명, 80만 명 들어왔는데 트럼프 이후에 거의 10만 명, 20만 명이 잘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멕시코에 이제 국경 싹 세우면서 대도시들의 어떤 저가 노동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코로나 터지고 그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이 막 열심히 이제 구직을 못하는 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2018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그다음에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생각보다 미국의 노동 시장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고급 기술,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라든가 프로그래머 같은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보다 하급 기술, 그러니까 로우 스킬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나쁜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빨리 올라가는 걸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일 못하고 일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의 임금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상승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들이 이제 점점점 누적돼서 나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럴 리스크가 조금씩 미국에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별로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거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봐주시면 이것도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너무 미리 걱정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80년대에서 이제 그 90년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미국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 레이건 대통령 이후 노조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노조를 탄압한 건 아니지만 없애버렸고 영국에서는 대처 총리가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해서 노조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면서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임금의 결정을 시킬 수 있었던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도 보면은 이 애플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체적인 노조가 아니라
메릴랜드라는 어떤 한 주에서 좀 리테일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테크 기업들 중에서 메이저한 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최초로 노조가 지난 6월 달에 결성이 됐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들, 물론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원래 이제 그 노조가 좀 셌기 때문에 이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조의 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한국은 조금 최저임금이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5%대로 딱 이렇게 좀, 나름은 합리적으로 저는 결정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독일은 이번에 그 최저임금이 15%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가스 가격 지금 되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런던 같은 경우는 그 지난 6월 달에 30년 만에 최대 철도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지난 10년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일들이 좀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조적인 어떤 그 서비스 물가의 상승, 아니면 이제 물가가 떨어져도 잘 안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작용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그럼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그 주택 가격은 7, 8월 지나면서부터는 확연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아직 뭐 4월 달까지밖에 데이터가 안 나왔고 이번 주에 또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알고 있기로는 유가, 그다음에 집세, 렌트, 그다음 임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요인이잖아요. 유가는 지금 현재 한 중립으로 보고,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이제 확연하게 떨어져서 연말 내년까지 금리 영향 받으면서 더 떨어지고, 임금은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우상향이 유지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 떨어졌다 내년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 아니면 만약에 집값이 하락폭이 커지면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안 올라온다. 그 각 요소별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놓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미국의 집값은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춤한 거지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은 게, 아시겠지만 미국이 그 주택 공급이 사실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았잖아요. 지난 네.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제 주택 공급이 좀 이제 늘어나는 거라서 주택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빠질 리스크는 미국만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른 국가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캐나다나 호주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들도 이렇게 집을 많이 지은 건 아닌데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미국은 10년 동안 가계 부채를 쫙 줄면서 사실 이제 가계가 뭔가 부채를 늘리면서 집을 살 수도 있고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가계 건전성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값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국가들마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미국의 집값은 크게 빠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대료라는 거는 이제 집값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그 집의 공급 내에서 그 어떤 전체적인 임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결정이 되는 건데, 조금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는 속도하고 물가에 반영되는 그 임대료에 반영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대료는 뭐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25% 이렇게 올랐는데, 물가에 반영되는 그 임대료 물가에는 사실 한 자릿수대 중반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거기서 이제 시차 때문에 혹시 조금 더 한두 달 정도 더 임대료 물가가 올라가서 이제 그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는 미국의 물가에 약간 그 업사이드 요인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금 주택 판매 자체가 완전히 줄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모기지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임대료도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금 둔화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의 물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임대료. 그렇죠. 이제 에너지는 사실 한 5%, 8%인데
이게 이제 다른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꺾이긴 꺾일 건데 이게 이제 꺾이되 잠깐 꺾였다 다시 올라오는 그림, 이제 이런 거를 좀 예상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네네.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도님 먼저 여쭤볼게요. 만약에 물가가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시장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금리를 고공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네네. 뭐 블러드가 얘기한 연말 기준 4%면 전 낮은 금리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보면은 야 뭐 개인들이 뭐 매크로 알 필요 있냐 뭐 그거는 아무도 몰라 이러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환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님 말씀하시는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제임스 블러드의 그 어떤 전망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임스 블러드가 사실 연준 내에서 기준금리 전망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잖아요. 이분은 올해 연초에 3월에 FOMC에서 25% 올릴 때도 제 기억에 올해 연말에 3.5 가야 됩니다. 네. 제로금리 막 탈피하는 상황에서 그 얘기했을 때 다들 음. 미친 거 아니냐 뭐 음.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컨센이 3.5잖아요. 근데 그랬던 분이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도 했고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거 눈에 봤을 텐데 오히려 이제 와서 원래 연말 3.5를 봤는데 지금 3.75에서 4%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분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조금 동의를 하는 게요. 예를 들면 저기 이 12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 좀 봐주시면 결국 파월 의장이 이제 많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죠. 내년 초 아니면 올해 말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사실 4%의 금리가 되게 높을 수는 있지만 사실 실질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이제 1970년대, 그러니까 이제 79년에 저희가 잘 아는 폴 볼커가 79년 7월에 이제 연준 의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아서 번스라고 하는 이 분도 사실은 금리를 나름은 열심히 올렸어요. 열심히 올렸는데 이제 경기를 안 망가뜨리려고 좀 천천히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실질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한 3%, 4%대까지 올렸었거든요. 근데 볼커는 이제 한 9% 실질 기준금리로 확 올려버려서 정말 무섭게 이제 금리를 좀 올렸는데 지금 뭐 연말까지 금리가 4% 된다고 해도 저희가 지금 물가가 예를 들어서 9%, 8%면 실질 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이 정도로는 사실 인플레를 그러니까 이제 폴 볼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실질 기준금리로 한 8, 9% 올려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물가라는 게 이제 아예 길을 못 펴고 그냥 쭉 20년 동안 사라지게 했던 것 같고 이게 애매하게 이제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또 물가라는 것들이 자꾸 이제 힘을 더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블러드 총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정되는 걸 가지고 금리를 예를 들어서 뭐 12월이나 뭐 내년 초에 딱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 또 올라올 테니 차라리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버려서 약간의 어떤 침체 우려를 조금 자극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 기대 인플레를 더 죽여놓으면 앞으로 한 2년, 3년 뒤, 3년, 4년은 더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될 거로 판단을 좀 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연준 의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애매하게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춰버리면 또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어떤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뭐 예전처럼 올해 연초 70%, 80% 이렇게 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뭐 유가가 좀 되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기대를 잡으려면 사실은 좀 꾸준히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질금리 차트를 사실 저는 요렇게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은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금리만 보면은 역사상 가장 여전히 완화적인 네, 상황인 건데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또 보니까 약간 좀 쎄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다들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이 70년대하고 다르지 않냐. 다르죠. 예. 그때처럼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 네. 그리고 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가 많이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가 꺾이고 뭐 어떤 분의 분석을 보게 되면 뭐 ISM 지수가 기준치를 내려가면 항상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나더라. 네.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한 53인가 뭐 53인가 약간 53입니다. 경계선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여전히 연준은 또 이 경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70년대처럼 이렇게 막 화끈하게 금리 올리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70년대, 80년대랑 지금이랑 생각해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죠. 70년대는 그 6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에 아시겠지만 너무 이제 재정 적자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금과 달러 간의 태환을 이제 깨버렸잖아요.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좀 사그라지면서 그러니까 80년대 볼거가 저렇게 금리 올리기 전까지 계속 달러 약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인구 구조.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부머들이 70년, 80년대 이제 30대, 40대 굉장히 왕성하게 소비를 하고 수요의 힘이 굉장히 또 막강했던 이런 시절이었고 지금은 사실 또 좀 약간 고령화에 대한 압력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때만큼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그 파월 의장을 뭐 저희가 이제 사후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파월 의장이 브레이너드도 굉장히 강력한 그 연준 의장 후보였는데 거기서 탈락한 거는 브레이너드가 조금 많이 비둘기적이었고 파월은 그나마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좀 변신의 귀재였기 때문에 저는 그 연준 의장으로 다시 한번 택함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또 세게 그걸 잡아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아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연준 의장인 파월과 바이든 대통령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빨리 금리 정책을 또 확 바꿨다가 또 인플레가 올라갈 때는 또 빨리 또 올리고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예. 옛날처럼 일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시 약간 완화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네. 갈 수 있다. 그럼 장기적으로 과거처럼 금리가 조금 높은 상태로 우리가 지난 한 3년간 경험했던 아주 낮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 아니라 또는 실질금리 실제적인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보합 또는 플러스 금리로 간다. 장기적으로는 전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걸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큰데 이거를 제로로 맞추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단번에 할 수도 없고 너무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한 4년에서 5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 항상 보면 이 물가가 되게 높을 때의 가장 그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그 중요한 특징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단지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뭐 그냥 변동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높으면은 이게 조금만 낮아져도 물가가 고점을 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또 이렇게 막 자산 가격이 또 오르다가 또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또 물가가 오르면서 또 긴축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경기 하락에 대한 압력이 커지니까 경기 사이클이 되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90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미국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되게 그 침체가 잘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연준이 잘 하기도 했고 또 그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돈을 많이 퍼붓는 정책들을 써서 나름은 만들어 놨는데 70년대, 80년대 보면은 그 한 10년, 12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3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했던 더블 딥도 80년에 한 번, 82년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인플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경기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70년대는 한번 빵 터지고는 되게 오랫동안 침체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한번 또 통화 정책이 살짝 바뀐다? 아니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훅 올랐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게 많이 올랐다가 또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또 급격하게 또 좀 빠졌다가 이렇게 좀 사이클도 짧아지고 시장의 어떤 변동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국 70년대, 80년대에도 주가 변동성이 막 컸던 네네. 중간중간에 좀 반등이 세게 나왔던 이제 그때랑 비슷할 거다라는 말씀을 네. 주신 거죠. 네. 그 당시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잠깐 올랐던 계기들이 조금 정리를 네. 해주신다면요. 여기 뭐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73년, 74년 이때 미국의 주가가 40%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일리 기준으로는 48%까지도 빠졌고 월간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한 40, 한 2, 3% 이렇게 빠졌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올라가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다가 그러니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침체가 오면서 폭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안정을 찾는 시점에서 어쨌든 주가도 좀 바닥을 좀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확 올렸다가 멈추고 인하를 하는 요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좀 바닥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를 들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지수들이 50을 깰 때 그러니까 사실 74년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의 저점이 75년 1월이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의 저점은 74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들 제일 잘 이렇게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중반에서 갑자기 이제 50을 깨고 내려갈 때 이때가 시장이 또 의외로 바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침체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런 침체가 연준의 정책을 바꿀 거다라는 기대 이게 이제 바닥을 좀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바닥을 찍고 사실 이렇게 바로 반등하지는 않습니다. V자는 아니었고 한 두세 달 이렇게 좀 긴가민가 정말 물가가 피크를 치나 연준이 정말 금리를 인하를 하나 긴가민가를 하다가 이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또 반등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저는 조금 약간 지금하고 좀 이렇게 대입시켜 볼 만할 것 같긴 한데 아까 70년대, 80년대에도 중간중간에 주가가 좀 반등했던 게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는 거 네. 하나. 그다음 두 번째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통화 정책이 잠깐 이제 뭐 긴축을 멈추고 내지 완화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보면은 미국이 지금 다음 주인가가 2분기 GDP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1 정도 GDP 나오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니까 뭐 기술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경기 침체.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내심 올해는 인상하지만 빠르게 보는 쪽은 연말,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금리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는 쪽도 있잖아요. 물론 가봐야 알지만 그런 두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70년대 잠깐 주가 반등이 났던 때랑 지금은 조금 유사성이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주가도 뭐 S&P 500 기준으로는 한 3, 4% 빠졌고 코스피는 뭐 거의 1년 내내 빠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지수만 빠진 게 아니라 사실 그 조정받은 그 업종의 어떤 그 범위도 굉장히 좀 컸고 또 종목들은 또 엄청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별로 안 비싼 상황에서는 이런 재료들이 조금 기대감들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뭐 제가 이제 뒤에도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주가만 보면 그러니까 그 제일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좀 관건은 이런 상황은 이제 조금 시장이 좀 우호적인데 과연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버틸지를 되게 좀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그 코스피의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 사실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향하면 주가가 한 번 더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때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 이제 자료 32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 그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특히 이제 73년, 74년 이때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한 15% 가까이 좀 줄고요. 의외로 2차 석유 파동 때는 기업 이익이 한 5%밖에 안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80년, 82년, 그러니까 볼커가 일부러 이제 경기 침체를 조금 자극했을 때는 한 19% 가까이 이제 기업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70년대 이후 이제 7번 정도 되는 침체기 동안에 평균적인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한 폭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한 20%입니다. 19%, 20%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1차 석유 파동 때나 2차 석유 파동 때, 즉 인플레 때문에 또는 유가 때문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는 기업 이익이 평균보다는 덜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 이익이 줄어들 때는 매출이 경기 자체가 안 좋아서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비용이 늘어나서 이익 마진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플레가 있었던 국면은 대부분 그래도 매출은 계속해서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매출 증가율이 급격히 나빠지진 않고 이제 비용이 늘어나서 마진이 깨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예를 들면 금융위기 때나 이때보다는 훨씬 더 기업 이익의 감소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한 19%, 20% 이익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인플레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서 기업 이익을 깔 때는 하향할 때는 뭐 한 5%, 15%? 이 정도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 내년도 이익에 대한 예상치에다가 뭐 한 5%, 뭐 15%, 그다음에 이제 한 19%요 정도 이제 하향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PER 내지는 조금 더 낮은 PER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난 그 6월 중순에 이제 S&P 500이 3,600 정도대에 갔잖아요. 네. 그 정도에 해당하는 주가 지수는 내년도 기업 이익이 5%까지는 아니고 한 3, 4% 정도 주는 거 정도를 반영한 레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이 아주 경착륙을 세게 반영하지는 않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적어도 올해 내년에 기업 이익이 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사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많이 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조금 여러 말씀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인플레가 네. 쉽게 안 꺾일 거다. 잠깐 멈췄다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또 주셨고, 근데 또 70년대 이 와중에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하는 때도 있더라. 근데 또 이제 기업 이익은 안 좋더라. 이제 좀 약간 좀 네. 혼재된 것 같은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런 시점에서 약간 투자 전략 관점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네.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그래도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그러니까 그 경착륙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내년까지 이익이 없다라는 정도까지는 반영을 했고 저희 국내 시장도 뭐 그 기업 이익이 적어도 한 10% 가까이 내년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반영한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당장 크게 더 그 시장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그렇게 크진 않고 그리고 하락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정점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물러서거나 이렇게 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이번에 어떤 인플레가 좀 꺾이는 게 정말 새롭게 다시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는 새로운 그런 시작이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6개월 뒤에 다시 또 이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단기 반등 가능하지만 아직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허재현 선생님 오늘 조곤조곤하게 말씀 잘해주셨고 저희가 좀 더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다음번에 오셔서 오늘 네. 못한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젠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